3. 동령현성 전투. 라자구 담판 후 반일부대 연합 반사초는 구국군과의 사업을 맹렬하게 벌리었다. 반사초 일꾼들은 린접의 산림대들에도 침투하여 그들을 반일 연합전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공작을 하였다. 이 기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1933년 9월 초 라자구 부근의 로모조하라는 곳에서 오이성, 사층항, 최세영, 리삼협을 비롯한 반일부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동령현성 3차구, 동령현성 전투 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연합회의를 열고 작전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회의에서는 오이성 사령의 제의에 따라 우리가 작성한 작전 계획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우리가 라자구 담판 후 동령현성을 즉시에 공격하지 않고 2달 이상의 준비 기간을 설정한 것은 이 전투의 의의를 특별히 중시한 데 있었다. 우리는 이 전투를 항일 유격대의 합법화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돌파구로 보았고, 우리와 구국군 부대 사이에 맺어진 통일전선에 관한 협약도 이 전투의 승패에 따라 발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전투를 잘하면 반일부대들과의 연합전선이 반석 같은 기초 위에 서는 것이요, 패전으로 끝나면 라자구 담판의 성과는 허실로 돌아가고 축조 과정에 있던 연합전선은 붕괴를 면치 못할 것이었다. 동령현성 전투를 잘못하면 우리가 혈전을 통하여 힘들게 이루어놓은 항일 유격대의 군사적 권위에도 오점이 생길 것이었다. 구국군이 통일전선을 하다가 녹아났다고 아우성을 치는 날이면 야단이었다. 우리로서는 사실 큰 시험을 치르는 셈이었다. 우리의 정찰 자료와 지방 조직들이 보내온 통보에 의하더라도 동령현성에는 이시다가 이끄는 500명 정도의 일본 관동군 병력과 경탄장이 지휘하는 한 개 연대 정도의 위만군 병력이 있고, 그 밖에도 위만 경찰들과 자위단 무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적들은 대포를 비롯한 현대적 무기들로 장비된 견고한 성쇠 속에 들어박혀 있었다. 그때 반일부대의 어떤 지휘관들은 동령현성을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은 30%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연합회의 석상에서도 공격자의 역량이 방어자의 역량보다 3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군사교범의 요구인데, 적의 병력에 비해 우리 측의 병력이 너무 약하다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오이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리청천이 다녔다는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서나 통할 수 있는 개나발이니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그러한 소극적인臨전태도를 비난하였다. 구국군이 언제인가 동령현성을 치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던 것만큼 일부 지휘관들이 무적 황군을 자칭하는 일본군의 신하에 겁을 집어먹고 적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연합회의에서 작전 방안이 채택되자 반일부대 연합 반사처 성원들은 호진민과의 연계 밑에 아무부대에서는 몇 명, 아무부대에서는 얼마 하는 식으로 동령현성 전투에 참가시킬 병력 수를 부대별로 할당하였다. 우리는 왕청, 훈춘, 연길에서 각각 1개 중대 정도의 병력을 참가시키기로 하고 그들을 라자구로 불렀다. 왕청에서 내가 데리고 간 1개 중대와 101평대대 정치위원이 훈춘에서부터 인솔해 가지고 온 중대는 1933년 8월 말에 라자구 근처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그러나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 연길 동무들은 아쉽게도 집결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그때 연길 대대에서는 전투력이 제일 강한 최현 중대가 선발되었었다. 출발에 앞서 최현은 매 전투원들에게 실탄 150발씩 나눠주고 새 신발도 한 컬레씩 공급해 주었다. 북동을 떠난 중대가 강행군으로 마천까지 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동령현성 전투를 치르고 서왕청에 가 있던 9월 중순이었다. 우리가 훈춘 동무들과 함께 라자구에 들어갔을 때 구국군 장병들은 시내인민들과 함께 우리를 열광적으로 맞이하여 주었다. 환영 권정들 가운데는 주변 부락들에서 농민들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인민들의 열정적인 환영 모습을 통하여 이거장 반일 조직들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대우를 향해 손을 흔들고 환호를 올리는 군중의 뒤에는 최종화와 같은 유능한 혁명가들이 서 있었다. 그는 라자구 반일 회장이었지만 만주국의 심부름도 하면서 내막적으로는 반일병사위원회 성원의 자격으로 구국군과의 사업도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라자구에서 우리가 내놓은 반일공동전선 노선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하였다. 최종화는 인민들을 발동시켜 구국군 부대들의 식량과 초원도 많이 대주었다. 우리는 중국인 거리에서 대열을 정리하고 항일 구국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 다음 연이어 춤마당, 노래마당을 펼치었다. 거리 양옆의 중국인 가게들에서도 영업을 중지하고 연도에 뛰쳐나와 오락회를 구경하였다. 반일인민 유격대와 구국군이 친형제와 같이 한데 어울려 돌아가는 라자구 시간은 마치 축전도시인 양 흥성거리였다. 조선인 거리, 중국인 거리 할 것 없이 온 도시가 명절 분위기에 휩싸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새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김대장을 보자고 야단들이었다. 김대장이 평안도 사람이라느니 함경도 사람이라느니 지어는 경상도 태생이라고까지 하면서 저마다 자기 말이 옳다고 옥신각신하였다. 아이들은 38식 보청과 탄띠들을 만져보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한 대원이 탄띠를 3개씩 띄었는데 하나는 허리에 혁띠처럼 두르고 나머지 2개는 양 어깨에 각각 하나씩 가위다리 모양으로 띄었다. 한 탄띠의 종량이 100발이니 각자가 300발씩의 총탄을 휴대한 셈이었다. 나라를 찾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네들 점심이나 같이 나눕시다. 여인들이 대열에 새하얗게 달려들어 유격대원들의 팔을 승병내기로 잡아 끌었다. 라자구 시내에서 10리, 20리 떨어진 고장들에서도 아낙네들이 점심을 지어가지고 유격대를 찾아와 음식을 구원하였다. 라자구에 도착한 그날 나는 반일부대 연합 판사처 동무들의 안내를 받아 오이성 사령의 숙소를 찾았다. 우리는 구면으로서 화기애애한 담화를 하였다. 6월의 첫 담판 때와 같이 서로 상대를 떠보는 담화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담화였다. 내가 라자구로 갈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은 오사령이 그동안 동령현성 전투를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리청천과 같이 우리와의 합작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이성이 동령현성 전투를 단념하고 우리와 구국군과의 관계를 협상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세우도록 서류하지 않았겠는가. 반일부대 연합판사처 일꾼들은 리청천이 항일 유격대와 구국군과의 합작이 유산되도록 채세용을 부단히 꼬드기고 있는데 그의 리간질이 오사령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고 몇 차례 통보해 왔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걱정이었다. 오이성의 통일전선 의지는 여전하였고 동령현성 전투를 잘하여 구국군이 왕년에 당한 패배를 만회하려는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오사령이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932년 말에 일본군이 라자구를 토벌할 때 받은 타격이었다. 일본군은 그 당시 10여 대 비행기와 수백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구국군을 사정없이 짓뭉개 놓았다. 라자구는 잿더미로 변하였고 구국군은 성남천, 신툰자, 석도하자와 같은 고장으로 쫓겨났었다. 수도구를 보면야 사실 우리가 일본 놈들보다 더 많았지. 그런데도 우리는 라자구를 내주고 산골로 꽁무니를 뺐거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오고. 라자구를 타고 앉은 외놈들이 생사람의 머리를 베해서는 남문에 달아매군 했지만 우린 복수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산골에만 배겨있지 않았겠나. 일본군이 무섭다는 생각만 했으니까.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 이제 동령에 가면 톡톡이 값을 받아내야지. 우리에게 이 말을 할 때 오사령은 옆구리의 목갑 사창에 자주 손을 가져갔다. 오이성이 복수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통일전선의 전도를 위해서 매우 좋은 징조였다. 그날 나는 반송이와 마주 앉았을 때처럼 오이성에게 나의 지난 날을 추려서 이야기해 주었다. 오사령도 그 답례로 자기의 경력을 소개하였다. 그의 고향이 산동성 동창어디라는 것과 그에게 오기성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도 그때의 격식 없는 한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가 담화를 하고 있을 때 오사령의 숙소 지붕 꼭대기에서는 2명의 유격대원이 보초를 섰다. 구국군 측에서도 그날은 지휘부 주변의 경계를 물샐 틈 없이 하였다. 소문과 같이 오이성은 그날 정말로 범가족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담화를 하였다. 몸이 비대해서인지 골상에 까치다리를 하고 앉아 틀을 차리고 담소하는 것은 싫어하였다. 그러다 나니 나도 자연히 먹치무에 한 팔을 고이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이성은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점심 준비를 잘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나는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니 따로 점심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때 우리의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다닌 사람은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는 중국인 대원이었다. 오사룡은 내가 중국말을 자유롭게 하는 데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도구로 터득한 나의 중국말 미천은 어이성과의 사업에서도 큰 은을 내었다. 왕청중대와 훈춘중대들은 라자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군중 정치 사업 방향을 토의하였다. 우리는 유격대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였다. 구국군이 장차 어떤 길로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번 전투에 달려있다. 유격대가 선봉에서 잘 싸우면 구국군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고 제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면 구국군이 우리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일상생활과 전투행동에서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전투는 총 몇 자루나 쌀 몇 포대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통일전선을 위한 싸움이다. 우리는 이 전투에 통일전선의 명줄을 걸고 있다. 전리품은 구국군이 다 가지라고 하자. 그들이 약담대를 가지든 무엇을 가지든 우리는 상관하지 말자. 그러나 정치 도덕적 측면에서의 양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 다 명심하자. 반일부대의 지휘관들 중에서 동령현성 전투 방침을 제일 적극 지지해 나선 사람은 사충항 여단장이었다. 항일 유격대가 라자구에 체류하는 동안 나와 사료장 사이에는 국적과 소속을 초월한 진실한 우애가 싹텄다. 유격대와 구국군의 대부대들이 라자구를 떠나 동령현성으로 행군해 갈 때에도 그는 줄창 우리하고만 같이 다니려고 하였다. 수경지도 우리의 곁에 정하려고 하였고 전투 시에도 우리 부대와 함께 행동하고 싶어 하였다. 라자구에서 동령현성까지 수백 리를 걸어가는 그 나날들에 나와 사료장은 서로 리해를 더욱 깊이 하였다. 9월 초에 라자구를 떠난 원정부대들은 며칠간의 시간을 노상에서 보냈다. 행군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고결한 혁명정신과 참다운 인간적 풍모를 증시하는 계기로 되었다. 항일 유격대와 구국군의 정치 도덕적 차이는 실생활과 행군을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는 어디 가서나 인민의 군대답게 행동하였다. 상공당이 있어도 마수지 않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 있어도 손을 대거나 곁눈을 팔지 않았다. 중국인 부락이 들리면 오락해도 하고 선전화도 붙이고 구두 선전 공작도 하였다. 다른 부대들이 들면 피해를 많이 끼쳤지만 우리는 도리어 주민들을 도와 물도 길어주고 망도 갈아주고 마당질도 해주고 울바자도 엮어주었다. 조선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는 전책도 읽어주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백성들을 알아보는 좋은 군대가 왔다고 하면서 똑도 치고 돼지도 잡아주었다. 그들은 말하기를 다른 부대들은 다 성품이 곱지 못하고 행실이 거칠어서 글렀는데 김사령네 부대는 점잖고 싹싹하고 인정미가 넘쳐서 살이라도 떼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 인민이 우리를 성심성의로 지지하고 환대하는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사충항 여단장은 엄지손가락을 흔들어 보이며 김대장네 군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사못쟁이 군대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도 김대장이 영설하는 공산당 군대의 모범을 따르라고 여러 번 훈계하였다. 지금 어떤 작자들이 행군 선봉에서 구국군의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행실이 깨끗해야 하늘도 너희들을 굽어본다. 우리 부대에서 여자들을 지롱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을 대거나 백성들에게 호령질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한다는 걸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사충항의 이 말은 그의 부하들에게 현혹 높은 각성제가 되었다. 어떤 구국군 대원들은 어두운 밤에 곡식 낯가리만 보아도 일본놈 군대라고 하면서 36개를 놓았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되풀이되자 우리는 유격대 대열을 맨 앞장에 세우고 구국군 부대를 후위로 돌려놓았다. 이 별치 않은 조치는 유격대원들을 분발시켰다. 그들은 동령현성 전투의 승패가 곡식 낯가리와 일본군을 혼동하는 구국군에 있지 않고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 따라서 통일전선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결정적 힘도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수곡수곡 행군을 다그치었다. 유격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학습을 하였다. 때로는 심각한 정치 문제를 내걸고 논쟁도 하였다. 강동우, 우리가 동령현성을 왜 치는지 그 목적을 한 번 좀 멋있게 말해주게나. 라자구에서 대장 동지가 말씀해 주실 때는 다 알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쩐지 그게 알쏭달쏭하거든. 원정군이 록산에 거의 다다랐을 때 왕청중대 뒷거리에서 한 대원이 능청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사실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의 인식 정도를 저울질해보자는 것이었다. 질문을 받은 강덕무도 능청스러운 사람이었다. 허허, 이것 봐라. 이덕무가 남의 불에 개를 골 작정이구만. 임자, 기억이 그렇게도 알쏭달쏭하다면 내가 말해주지. 이왕이면 십진가곡제에 맞춰 노래를 냅다 불러주지. 그 대원은 상대가 말할 짬도 주지 않고 정말로 십진가를 뽑기 시작했다. 하나이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실현해야 할 통일전선 성공함이 첫째이로다. 둘이라면 둘도 없는 형형성세 우리 유격구 쏘만 국경 멀리까지 확대합니다. 서이라면 서리바람 칼칼해도 살기 좋은 곳 소련으로 단일 통로 개척하는 것. 질문을 제기했던 박덕무는 입을 딱 벌리고 감탄하는 신용을 하였다. 덕무재간은 참 금 10단말을 주고도 못 바꿀 재간이야. 나 같은 속도한테도 동령현송을 치는 목적이 정정하늘의 보름달처럼 제법 석연해지는걸. 왕청중대 재간둥인 강덕무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도 하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착잡한 경위도 십진가에 거스란히 포담을 줄 알았고 9.18 사변의 발발로부터 만주국의 성립에 이르는 소름 끼치는 정치적 재난 과정도 십진가의 선율 속에 재치있게 함축시킬 줄 알았다. 동령현성 전투의 목적을 알기 쉽게 시화한 강덕무의 십진가는 왕청중대에서 훈춘중대로, 훈춘중대에서 사충항여단회로, 사충항여단에서 제세영 부대로 순식간에 전파되었다. 몇몇 구국군 대원들은 행군을 하면서도 그 십진가를 흥얼거리었다. 구국군은 우리 부대의 모범을 따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모든 구국군 장병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미국에 차려지게 될 전리품의 몫을 그려보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활동지역을 쏘만 국경까지 넓혀보겠다든가 유격대와의 통일전선을 잘하여 만주 땅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순간 항일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화제에 올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여보게, 동령을 치면 약담배가 많이 생길까? 우리 부대의 후위에서 사층항의 부하들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동료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글쎄, 위만군이 한 개의 연대나 배겨 있다니까 약담배 같은 거야 흔하겠지. 아편 없이야 무슨 위만군이겠나. 그런데 아편을 빨지도 않는 사람이 약담배 소리는 왜 갑작스레 꺼내나? 질문을 받은 동료는 미심쩍은 시선으로 짝패의 얼굴을 흘끔 쳐다보았다. 사람들은 아편이자 돈이고 돈이자 아편이 아닌가. 호리에 만냥만 차면 황새 타고 양주로 날아간다고 했네. 하긴 그래. 항주 구경도 돈 없이는 못 간다고 했으니까. 자넨 만냥짜리 아편을 차고 항주도 가고 서주도 가게. 난 그저 일본제 선전지를 하나 얻었으면 하는 소원뿐이야. 그까지 선전지 걱정 같은 건 하지도 말게. 일본군이 득시굴한데 선전지 하나쯤이야? 있던 소리 작작하라고. 아편도 선전지도 다 승전 후에야 생기는 선물이야. 동령현승이 그렇게 호락호락 떨어질 줄 아나? 우연히 얻어듣게 된 이 대화는 내 마음속에 무거운 연출을 달아놓는 듯하였다. 전리품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찬 저 구국군 병사들이 과연 무적 황군의 용사들과 백병전을 벌일 수 있을까? 중화민국 만세를 부르며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포대 앞으로 돌진할 수 있을까? 그들의 언행이나 음침한 눈빛에는 어딘가 미덥지 못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우리는 녹산에서 왕청유격대와 훈춘유격대의 연합 모임을 조직하고 다시 한번 동령현성 전투의 목적과 군사정치적 의의를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였다. 그 후에는 동령현성 부근의 고안천, 오사구 일대에 진출하여 적종을 재확인하고 전투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날 밤 우리는 동령 부근에서 지하당 조직도 찾아내었다. 그것은 일찍이 반성이가 순영 중심 효니소기로 활동할 때 동령, 관천, 신립천, 록산 등지에 꾸리고 지도해온 조직이었다. 이 조직이 1932년 봄에 적들한테 노출되어 추적을 당하다가 그중 일부가 왕청지경으로 넘어오고 일부는 동령에 남아 지하로 깊이 들어갔다.
반성이는 그때 당원들, 공청원들뿐 아니라 유격대원들과 일반 군중들도 왕청으로 많이 넘겨보냈다. 반성이는 훈춘으로 떠날 때 언제든지 동령 땅에 갈 기회가 생기면 지하에 들어간 당원들과 공청원들을 찾아내어 조직선을 이어주고 자기를 대신하여 잘 보살펴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그 부탁을 잊지 않고 라자구에서 군중정치사업 요강을 발표할 때 주민 정치사업을 잘하여 동령효원의 지하당 조직을 복구할 것이라는 조항을 박아놓았다. 우리는 관천 부근에서 찾아낸 몇 명의 당원들로 동령효원 지하당을 복구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라자구 지하당에서 하도록 조직선도 이어주었다. 이 지하당 조직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으로 소련으로의 통로도 어렵지 않게 개척하였다. 동령현 지하당은 우리가 준 비밀공작 지시를 잘 집행하며 1940년대까지 건재하였다. 소알바룡 회의 이후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백두산 미령과 소련 하바롭스크 주변의 훈련 기지들을 거점으로 삼고 서부대 활동을 벌릴 때 우리는 동령의 이 통로를 많이 이용하였다. 많은 서부대들이 이 통로를 거쳐 국내와 간도로 나오기도 하고 백두산에서 소만 국경지대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국내에 파견되었던 개별적 공작원들도 연해주로 들어갈 때에는 이 통로를 많이 이용하였다. 소만 국경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맹렬히 벌리던 전문욱 서조 역시 동령 지하당 조직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당시 소만 국경을 사이에 두고 동령현 맞은편에서 군사복무를 하였다는 국제주의 전사 야테 노비체엔코도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들이 이 통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회상하였다. 동령의 지하 조직들은 대일 작전 시기에도 적의 후방 교란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동령 현성 해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는 관천 부근 주민들과 지하 조직원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동령 현성에 있는 위만군 연대장이 비록 만주국의 복마나 반일 감정이 강한 사람이며 위만군과 일본 수비대의 관계가 표면상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알력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연대장은 현성 안에 있는 중국인 상점주인들과 가깝게 지내며 그들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였다. 지하당 성원들은 상점 주인들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하당 성원들이 중국인 상점 주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위만군 연대장으로 하여금 우리와의 합작에 동의에 나서도록 하였다. 동령현성 전투는 1933년 9월 6일 밤에 시작되어 9월 7일 낮에 끝났다. 우리가 항일전쟁을 하면서 한 전투를 이틀씩이나 끈 신뢰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동령현성을 치는 데서 우리가 역점을 찍은 주공 방향은 소문 밖의 릉선의 2층으로 축성되어 있는 서산포대였다. 이 포대에는 여러 정의 증기관총과 경기관총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포대와 일제 침략군 부대 본부 사이에는 깊은 교통호와 지하 비밀 통로가 굴설되어 있어 필요하다면 예비대가 계속적으로 투입되어 공격을 견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구국군이 언젠가 동령현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것도 이 서산포대 때문이었다. 나는 방차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훈춘중대를 짜작거리라는 곳에 배치하고 왕청중대를 주공방향에 진출시켜 서산포대를 점령하게 하였다. 밤 9시 적진에 은밀히 접근한 유격대의 파괴전은 성시 공격을 알리는 나의 총성신호와 함께 적 포대를 향해 일제히 집중 사격을 가하였다. 적은 교통호와 지하 비밀 통로를 통하여 역량을 끊임없이 증강하였다. 적과 간에는 몇 시간 동안 치열한 화력전이 벌어졌다. 나는 서문으로 시내에 돌입한 유격대로 하여금 적 병력을 봉쇄하게 하는 한편 일부 역량을 포대 북쪽으로 우회시켜 적의 화력을 분산시킨 다음 파괴조를 발동시켜 맹렬한 작탄 공격으로 서산포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동틀 무렵이 다 되어서야 포대는 저항을 중지하고 입을 다물었다. 우리의 주력 부대는 일본군 수비대 병력을 강철 그물 같은 봉쇄망으로 둘러싸고 적의 필사적인 반돌격 시도를 가차없이 좌절시켰다. 일본군은 북문으로 도망쳤다. 편의대로 가장하고 시내 미리부터 들어가 있던 구국군 부대들과 동문과 남문을 거쳐 성시에 돌입한 구국군 부대들도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전투를 하였다. 위만군 부대 본용에서는 대표를 보내어 협동하여 일제침략군을 치자는 우리의 제의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 합작이 실현되면 성시가 완전히 우리의 수중에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최세용 휘하의 일부 부대들이 위만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점을 마구 털고 주민 가옥들에 달려드는 바람에 위만군은 오히려 약속을 취소하고 질풍 같은 기세로 우리들을 공격하여 나섰다.
일본군 수비대도 이에 합세하였다. 적의 맹공격에 겁을 집어먹은 구국군의 일부 부대들이 점령구역을 내던지고 현성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부대는 결사적인 시가전으로 점령구역을 확대하면서 적들을 현성 일각으로 압축하였다. 구국군도 이에 고무되어 병기공장을 점령하고 군수품 적치장들을 습격하였다. 시가전은 여러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연합작전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고 인정한 나는 아군의 철수 명령을 내렸다. 유격대는 시내에서 주동적으로 철수하여 현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구국군 부대들을 화력으로 엄호하였다. 우리가 사층항 여단장이 중상을 당한 채 성산에 쓰러져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이때였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사지판에 여단장을 남겨둔 채 성시 밖으로 도망쳐버렸다. 부관도 그를 돌보지 않고 살구멍을 찾아 성문을 빠져나갔다. 내 눈앞에는 어째서인지 전리품 타령을 하던 구국군 대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약담대와 일본제 전지를 꿈꾸고 있을 때 나는 약탈과 그것이 전반적인 전투 행정에 미치게 될 후과만을 우려했을 뿐이었다. 그런 약탈은 이미 전투 도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상관을 내던지고 가는 놀라운 행실이 반로되었다. 무릇 군대는 상관을 자기 아버지에도 비기고 어머니에게 비기기도 한다. 그러니 구국군은 부모를 사경에 내던지고 도주한 셈이다. 나는 그때까지 전쟁 일화를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불효막급한 행실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구국군의 약탈행위와 자기 상관을 내던지고 간 불충불효의 행위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결국은 생명에 대한 극단적인 비기심과 비겁성으로 전환된 것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는 우리 조상들의 명언은 얼마나 심오한 생활의 진리를 담고 있는가. 전투는 일상생활의 연장이며 총화라고 할 수 있다. 군인들의 전투 성과는 싸움마당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 생활에서 사전에 결정되는 법이다. 전투는 그 일상생활의 반영이고 단적인 표현일 따름이다. 역사는 도덕적으로 낙한 군대가 승리자의 단상에 오른 전례를 알지 못한다. 히틀러 독일의 나치스 군대가 패전의 시궁창에 구겨박힌 것도 주요하게는 인륜을 저버리고 무한궤도로 선과 미를 짓뭉개버린 도덕적인 패배자들이라는 데 있었다. 무적을 자랑하던 일본군의 운명이 서산나길로 된 주되는 이유 역시 그 군대의 도덕적 부패성에 있었다. 일본은 일본 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야속이고 파렴치한 군대라고 규탄하며 증오하는 수십억의 선량한 인민들과 국제적 연합군의 포위 속에서 질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군처럼 전쟁 마당에 위안부까지 끌고 다니며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도살한 군대는 세계 전쟁사에서 더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은 힘의 대결일 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대결이기도 하다. 전쟁 행정에서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도덕 자체를 불필요한 시장품으로 여긴다면 그런 군대는 하나의 거대한 오물더미와 같은 것이다. 나는 최춘국에게 사충항을 구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최춘국은 그 명령을 결사적으로 집행하였다. 우리는 유격대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구원해낸 사충항을 등에 업고 그를 화력으로 엄호하면서 부대를 고지 쪽으로 무사히 빼돌렸다. 유격대원들은 자기 상관을 내버리고 간 사충항의 부하들을 벼락맞을 놈들이라고 욕하였다. 구국군 대원들의 소행을 생각하면 사실 역지거리가 나갈 만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소행으로 하여 유격대와 구국군 사이에 금이 가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동령현성 전투의 의의는 비단 적군을 수백 명 소멸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구국군이 이 전투까지 겪고 나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완전히 신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일인민 유격대는 동만 땅에서 이전 날처럼 또다시 붉은 길을 들고 다니며 범무당당히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동령현성 전투는 구국군의 의식 속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참모습을 심어주었다. 그 후부터는 중국의 반일 부대들이 우리를 해치는 놈들만 있으면 자청하여 따라다니면서 답새겼다. 1933년 9월 7일은 내가 두 번째로 생명을 받아 하는 날이다. 지금까지의 생명이 부모들이 준 것이라면 9월 7일부터의 생명은 김일성 사령이 준 것이다. 김일성 사령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항일 유격대는 우리 구국군의 첫째가는 형제들이다. 이것은 사층항이 의식을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한 말이다.
그의 입을 통하여 항일 유격대가 얼마나 희생정신이 높은 군대이며 얼마나 동지적 의리에 충실한 군대인가 하는 전설 같은 소문이 만주각지로 날아갔다. 동령현성에서부터 라자구까지 연연 수백 리를 헤아리는 귀한의 길에서도 나는 노상 사려장의 곁에 있었다. 첫날은 우리가 줄곧 담가를 들고 갔다. 구국군 대원들은 자기네 상관이 유격대원들의 담가에 실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감히 그 곁에 접근을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였다. 부관이 대원들과 함께 자기네 사령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유격대원들은 그들을 쫓아버리었다. 부관이 세 번째로 우리 대열로 찾아오자 나는 구국군에 사충항이 누워있는 담가를 인계해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도 지각을 가진 인간들인데 이제는 자기네 과실을 뉘우치지 않았겠는가. 저 사람들에게 담가를 들고 갈 수 있는 권리만이라도 넘겨준다면 그들이 전장에서 저지른 죄를 담은 얼마만이라도 씻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원들을 설복하였다. 우리가 사충항을 넘겨주자 구국군 대원들은 황성하여 절까지 하였다. 사려장은 부하들이 자기를 버리고 간 데 대하여 몹시 섭섭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그런 행실을 보여준 데 대해서는 상관의 입장으로 오히려 우리한테 사죄하였다. 김사령, 저 미물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 대장을 볼 면목이 없구려. 내가 부하들을 잘 키우지 못한 탓이니 허물을 따지려면 나한테 따지고 우리 부하들을 용서해 주시오. 나는 그가 부하들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사충항이 부하들에게 분풀이를 하였거나 그들을 조금이라도 원망하였더라면 나는 그토록 감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무관치고도 참으로 성품이 활달하고 도량이 큰 무관이었다. 중국 속담에는 단 참외에도 쓴 꼭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첫날 다 좋을 수 없고 꽃도 첫날 다 고울 수 없지 않습니까? 사려장이 치명상을 입고도 원기를 회복하였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말을 사려면 이빨을 보고 사람을 사귀려면 그의 마음을 보라는 말도 있지만 내 김사령과 같은 분을 보스로 사귀게 된 걸 하늘이 나에게 준 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평생토록 귀중하게 간직하겠소. 사충항은 나보다 나이가 12서너 더 먹은 연장자였지만 반일 공동전선을 실현해가는 길에서 나와 피로 맺어진 전우가 되고 동지가 되었다. 동령현성 전투가 있은 후 그는 부대 주둔지도 마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북구에 정하였다. 우리는 친척집 문턱을 넘나들듯이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친결을 두터이 하였다. 사려장의 정상자리를 완치시키려고 나는 그에게 약도 많이 가져다 주었으며 그의 사상을 개변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적인 영향도 많이 주었다. 그런 과정에 그는 공산당에도 입당하였고 인민혁명군의 지휘관으로도 성장하였다. 사충항은 1934년 6월의 라자구 전투에서도 반일연합작전을 위하여 잘 싸웠고 인민혁명군에 편입된 후에는 독립이사사장으로 적지 않은 무공을 세웠다. 그는 전투 때마다 맨 앞장에서 사창을 빼들고 적진으로 돌진하곤 하였다. 그래서 그의 부하들은 세상에 사려장같이 훌륭한 지휘관은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다른 구국군 부대 병사들도 사려장을 무척 존경하고 흠모하였다. 그런 병사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부대를 탈출하여 사충항의 부대에 넘어왔다. 사충항은 로성령 전투 때에도 최선돼서 나가다가 복부에 치명상을 입었다. 정탄이 배를 관통하지 못하고 속에 박혀 있었는데 그것을 뽑아내려고 소련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인차 운명하였다. 사려장의 추도식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얼마나 애달프게 그를 추억하였는지 모른다. 동령현성 전투의 포화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항일로 튼튼히 결합된 제세용도 후에는 인민혁명군에 편입되어 5군 부군장을 거쳐 군장을 하였다. 그는 북만을 활동 거점으로 삼고 주보중의 수하에서 우리와의 형제적 유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40년대 전반기에도 나와 제세용 사이에는 밀접한 연계가 있었다. 동령현성 전투를 통하여 항일 유격대와 반일부대 사이의 공동전선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으로 굳어졌을 때 우리 앞에는 이 공동전선을 박살낼 수 있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화근으로 된 것은 장개석을 미화한 오이성의 발언이었다. 우리는 그때 라자구에 돌아와 연합 모임을 열고 공동으로 동령현성 전투를 총화하였다.
오사룡은 그 모임에서 첫 발언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연합부대가 동령연성 전투에서 승리한 데 대하여 말하면서 별설에 장계석을 칭찬하고 장계석이 남방에서 대포도 보내주고 군대도 보내주어야 동북의 항일전쟁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유격대원들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훈춘 유격대를 책임지고 온 백일평은 그 말을 듣고 연단에 뛰어올라가 장계석이 제국주의의 개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원조하며 영도할 수 있는가? 장계석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오사룡은 반동이라고 기탄하였다. 오이성은 노발대발하여 백일평을 체포하고 그를 총살하겠다고 울러댔다. 이렇게 되자 백일평의 대원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 우리는 동령연성 싸움을 하면서도 대원 하나 잃지 않았는데 통일전선을 하다가 상관을 잃는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가 자기 지휘관을 잃고 무슨 체면으로 훈춘으로 돌아가겠는가? 우리가 다 죽더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오이성과 싸워 백일평 동지를 구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총을 들고 당장 달려나가려고 하였다. 구국군들도 총을 들고 맞불질할 차비를 하였다. 총성 한 방에 무리 죽음이 날 수도 있고 또 모처럼 이루어진 통일전선이 깨어질 수도 있는 일척즉발의 위기 앞에서 오이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입술을 부들부들 떨기만 하였다. 나는 연단 앞에 나가서 조선말과 중국말로 쌍방을 다 같이 설복한 다음 오사룡을 타일렀다. 오사룡, 너였겠지만 너그럽게 생각하고 백일평을 놓아주시오. 그 사람이 사령의 체면을 보지 않고 반동이라고 한 것은 외람된 일이지만 오사룡도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온 중국이 다 제국주의의 개라고 낙인하고 있는 장계석을 그렇게 주어주니 사람들이 그걸 달갑게 받아들일까요? 구동북군이 항의를 못하도록 9.18 사변 전부터 장항량에게 미리 못을 박아놓은 사람도 바로 장계석이 아닙니까? 이제 백일평을 총살하면 온 만주가 오사룡을 역적이라고 손가락질할 터인데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내가 말을 끝내자 구국군들 속에서는 저 사람이 누군가? 남방에서 온 사람인가? 국민당이 보낸 박연원인가? 하고 떠들었다. 그러자 남방은 무슨 남방? 김일성이야. 김일성이라는 유격대 대장이야. 하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무식해서 한 소리이니 나를 장계석과 한통속이라고는 생각지 말아주시오. 오이성은 이런 말까지 하고 나서 총살령을 철회하겠다고 언명하였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백일평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구국군 하층 병사들이 자기네 사령을 미혹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다. 오사령은 왜 김사령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우리가 안 죽인다면 다다. 오사령이 죽이겠다면 마음대로 다 죽이는가? 백일평을 죽이면 우리 구국군이 벼락을 맞는다. 병사들이 이렇게 뒤에서 웅성거리고 있을 때 장교들은 오이성에게 백일평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와 진정서들을 보냈다. 백일평은 사흘 만에야 오사룡의 손에서 풀려나왔다.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실현하는 과정은 이처럼 수많은 노고와 인내와 희생을 동반하였다. 혈형이 서로 다른 두 생명체의 결합이 어찌 아무런 곡절도 고충도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적들은 동령연성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시체를 연 사흘 동안이나 화장하였다. 그 대신 우리는 호진민을 잃었다. 그는 라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오발로 객사하였다.